안녕하십니까. IC뱅크의 이상진입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저희 오이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함께 C에서 C++로 전환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오이 플랫폼 모듈 하드웨어에 대한 개요와 함께 기존 ARM7 혹은 8비트 MCU와 코어텍스 M3 코어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코드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들 사용했던 그런 MCU에서는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스타터 코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이 플랫폼 라이브러리죠. GP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모듈의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CU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UART 컨버터가 있습니다. MCU는 LPC 1768로 이 ARM 코어텍스 M3 계통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64메가비트짜리 시리얼 플래시 메모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는 다목적으로 어떤 데이터 저장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물론 구동하기 위한 코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FAT12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주소가 아니라 어떤 파일의 개념으로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버그 포트, 그러니까 JTAG과 SWD가 핀헤더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더넷 맥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외부로 이제 두 개의 I/O 포트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게 MCU의 모든 핀을 뽑은 것은 아니고 32개만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저희 플랫폼 모듈이 단지 특정한 MCU를 공부하기 위한 그런 모드는 아니고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단순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인 아두이노나 또 엠베드와 같은 플랫폼과 어떤 하드웨어적 성격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NXP사의 LPC1768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STM32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TI 과거에 이제 루미너리죠. TI 버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 큰 어떤 그런 복잡한 제품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더 빠른 MCU와 큰 메모리 그리고 더 많은 I/O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MCU는 어떤 그런 외부에 장착되는 모듈이 바뀌더라도 소스 코드 상에서 동일하게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플랫폼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사용자는 로우 레벨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에 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LPC 1768 자체는 512KB의 플래시 메모리와 64KB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통신 인터페이스를 종류별로 SPI, I2C, UART, 또 CAN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DMA 컨트롤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더넷 맥 또한 또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0MHz의 클럭 스피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플래시에서 직접 코드를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속하기 위한 어떤 플래시 메모리 가속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플래시 버스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명령을 읽어올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관을 해서 어떤 루프 같은 곳에서 플래시 메모리 액세스 없이 일종의 어떤 캐시 간단한 단순한 그런 캐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제로 베이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평균적으로 최대의 속도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듈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2개의 I/O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얼 플래시가 하나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트멜의 데이터 플래시라는 이름의 제품이고요. LPC 1668이라는 SPI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시리얼 플래시 전용이고 또 한 개는 이제 사용자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LPC 1768에는 UART가 4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3개는 사용자용이고 한 개는 이제 PC 연결용으로 USB UART 컨버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플랫폼 모듈의 모습입니다. 크기는 이제 55 곱하기 33mm고요. 그리고 P0, P1의 두 개의 포트가 위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USB 포트가 있고 또 JTAG, SWD 신호가 그리고 이더넷 맥 신호가 핀헤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USB 혹은 5V 전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모듈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듈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ARM 코어텍스 M3의 특징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여타의 어떤 범용 CPU 코어에 비해서 보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적합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계의 어떤 단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보다 이제 어떤 저전력과 낮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데이터 시트를 봤을 때 LPC 1768 기준으로 100MHz 동작 시에는 최소 42mAh까지의 전력 소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12메가 정도인 경우에 최소 약 7mA 정도의 전력 소모입니다. 이는 여타 보통 8비트 MCU에 비해서 더 우수한 것이죠. 파워다운 모드에서는 517나노암페까지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요. 물론 뭐 저전력으로 특화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할지는 몰라도 어떤 범용의 MCU 치고는 전력 소모 면에서 개선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 메가헤르츠당 1.25 DMIPS로 기존의 이제 ARM7 같은 0.9 정도에 비해서 같은 동일 클럭 스피드에서 25% 이상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디버깅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에 다들 알고 계실 만한 JTAG 기반의 어떤 디버깅 시스템과 이와 더불어서 새로이 SWD라는 이제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라는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JTAG은 기본적으로 4개의 신호선을 사용하고요. 보통 추가적으로 몇 개 정도 더 필요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서 SWD의 경우 최소 2개의 선만으로 디버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보드를 보면 이제 JTAG 커넥터가 PCB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서 SWD는 이보다 훨씬 적은 면적에 그리고 MCU 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가 8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코드가 이제 쭉 수행되다가 이제 특정 지점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디버깅 시 원하는 지점에서 멈추도록 하거나 혹은 뭐 한 줄씩 실행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한 장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2개만 존재를 했어요. ARM7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적인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램에서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에 뭐 그런 중단하는 코드를 이제 삽입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플래시를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MCU는 대부분 이제 플래시가 요즘에 내장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범용 CPU처럼 이제 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코어텍스 계통의 경우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8개로 증대시켜서 어떤 플래시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더 적합한 방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령어 셋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코어텍스는 이제 썸브2라는 명령 셋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뭐 암이나 ARM7이나 9 같은 경우는 썸브1이죠. 이런 것보다 더 개선이 된 그런 명령어 셋인데요. 기존 썸브보다 이제 한 25% 정도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또 스택 초기화를 코어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더 적합한, 더 걸맞는 그런 명령 셋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ARM 명령어들은 어떤 범용적인 CPU의 성격이 강했는데 또 비트 연산을 많이 하는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트 연산 관련 명령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 사이클에 끝낼 수 있는 하드웨어 곱셈기가 들어있고요. 보통 이제 나노셈 유니트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코어텍스 M3의 경우는 이제 나노셈 장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분기 명령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었는데 또 고급 언어의 경우는 이제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분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보다 이제 더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분기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게 분기 추측 기능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급 CPU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긴 한데요. 또 MCU급에서는 이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기 추측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루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코어가 다음 분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미리 명령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성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그런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성능 향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인터럽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VIC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네스티드 백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그런 뜻이고요. N이 빠지면 VIC는 그냥 이제 백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백터드 인터럽트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보통 발생시키는 그런 인터럽트에 이제 따른 그 수행 루틴의 분기 주소를 미리 이제 일정한 위치에 저장을 해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non-facted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판별을 해서 분기를 시키는 거겠죠.
기존 ARM7 같은 코어는 기본적으로 팩터 방식이 아니고 non-팩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성능도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코어 외부에 보통 이제 인터럽트 컨트롤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MCU 구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코어 자체의 인터럽트는 뭐 IRQ라든지 FIQ 같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자체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의 종류나 우선순위 같은 걸 알 수가 없었고요. 이를 이제 NVIC라는 장치를 통해서 별도로 구현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어텍스 M 시리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럽트 컨트롤러 중인 NVIC가 코어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뭐 ARM7 나은 시절에도 NVIC를 썼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제품도 기존에 이제 코어 외부의 어떤 주변 장치로서 NVIC 혹은 이제 VIC를 덧붙인 그런 제품들이고, 이 코어텍스의 경우는 코어 자체에 이미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럽트 시스템에 관해서는 메이커에 따른 그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호환성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ARM7과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스택의 푸시나 또 팝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처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펌웨어를 C로만 작성하다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보면 이제 스택을 푸시하고 뭐 인터럽트 루틴으로 점프를 하고 다시 스택을 이제 팝하고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런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이제 CPU 레지스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코어텍스 M은 이런 부분이 전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빠르고 또 어셈블리 코드의 도움 없이 C로만 이제 인터럽트 루틴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코어텍스에 내장된 그 NVIC의 특징 중 하나인 이제 테일 체이닝이라는 것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암사에서 나오는 화이트 페이퍼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일단 무단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어떤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이제 스택을 먼저 끝까지 다 푸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또 팝 과정을 또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우선순위의 이제 인터럽트 루틴으로 다시 또 스택을 또 푸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어차피 먼저 발생한 인터럽트에서 푸시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 문맥의 컨텍스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푸시를 또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CPU 입장에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동작을 해왔었습니다. 코어텍스 M3의 이제 NVIC에는 이제 한 번 푸시를 해주고 이제 6사이클 만에 이제 테일 체이닝이라고 이제 과정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많은 CPU 사이클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보다 빠른 어떤 그런 인터럽트 응답과 수행이 더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어가 더 똑똑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 한번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NVIC에서 N이 이제 네스티드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요. 중첩되는 어떤 그런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첩 인터럽트라는 거는 어떤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뭐 더 높은 우선순위의 어떤 그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하던 일을 끊고 높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로 이동해서 수행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기존에 수행하던 낮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를 이제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첩 인터럽트가 이제 안 된다면은 일단 이제 낮은 우선순위 인터럽트 다 수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물론 뭐 소프트웨어적인 중첩 인터럽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인터럽트 루틴에 진입을 하면 이제 인터럽트 금지가 보통 자동으로 되는데 이 금지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이제 다른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하드웨어 도움 없이는 우선순위나 뭐 이와 관련된 처리까지는 이제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첩 인터럽트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NVIC인 건데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경우 살펴보면은 일단 어떤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IRQ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IRQ1, 그러니까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라고 했을 때 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점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의도한 게 그런 건데요. 물론 기존에도 그런 건 잘 되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어려운 경우겠죠. 인터럽트가 걸려서 스택을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더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스택 푸시를 다 하고요. 중간에 끊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인터럽트가 이제 또 걸린 거니까 또 푸시를 합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짓이죠, 이게. 어떤 인터럽트 수행이 다 끝나고 이제 원래 수행하던 곳으로 돌아갈 때 원래 작업하던 컨텍스트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푸시 과정을 하는 건데요. 두 번 해봐야 어차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어텍스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하고 IRQ 수행을 하고 또 테일 체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IRQ2를 이제 바로 수행을 하는데
불필요하게 이제 스택 푸시를 두 번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팝업을 해갖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떤 이런 특성들은 인터럽트가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응용에서는 아주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RM7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코어텍스 M 시리즈가 이제 기존의 ARM7급 MCU가 이제 유사한 성능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를 보자면은 ARM7이 ARMv4고요. 코어텍스 M 시리즈가 ARMv7입니다. 훨씬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큰 차이를 보자면 ARM7의 경우 이제 폰 노이만 방식 구조고요. 버스 구조가. 코어텍스 M3 같은 경우는 하버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RM9 이상은 이제 거의 다 지금 하버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죠. 이제 구조가 간단한 건 물론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내부의 어떤 구조가 간단하다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복잡하든 간단하든 가격이 똑같다면 이제 성능이 좋으면 그냥 그만이기 때문에 뭐 구현이 어떻다는 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겠죠. 뭐 간단히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다뤄보자면 이제 폰 노이만 버스는 또 데이터랑 코드를 같은 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고 또 데이터를 읽고 수행하고 다시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은 한 개의 버스로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이에 비해서 하버드 방식의 아이디어는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더 빠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훨씬 빠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CPU의 많은 동작이라는 게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고 다시 저장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I/O 포트를 조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존 값을 읽어서 뭐 특정 비트를 조작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리드 앤 모디파이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제 이런 동작에서는 코드와 데이터가 어떤 독립된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하버드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이제 동시에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MCU의 버스가 아니라 내부 코어의 버스 구조라는 점입니다. MCU의 버스랑은 좀 다른 얘기죠. 코어 자체가 이제 하버드 방식이라도 뭐 외부는 뭐 전통적인 폰노의 방식으로 되어질 수가 있고 실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버스라는 건 상당히 많은 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CPU 외부까지 이렇게 구성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이번에 명령어 셋을 보자면 이제 코어텍스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브 방식만 지원을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제 썸브 ARM이라는 명령어 셋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데 ARM 방식은 한 명령어가 무조건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동작이라도 32비트만큼 코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명령어가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메모리가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최대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물론 모든 명령어가 이제 16비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명령어가 이제 기능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M에서는 한 개의 명령어로 될게 뭐 썸에서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략 한 30% 정도 절약이 된다고 이제 합니다. 앞서서 이제 썸브2의 경우는 이제 기존 썸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그런 방식이고요. 또 이거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코어 내부의 버스 구조 어떤 내장 플래시나 뭐 당연하지만 외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입장에서 다 외부 장치입니다. 이를 연결하는 버스는 또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또 아무래도 더 적은 버스폭으로도 명령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외부램에서 코드를 읽어야 되는 경우에 버스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암 명령어의 경우에는 한 명령어 통해서 무조건 두 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속도가 이제 메모리 때문에 많이 느려지는 병력 형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썸브 같은 경우는 원래 16비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능 면에서 어떤 그런 장점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LPC 1768의 경우 플래시 가속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플래시 쪽 버스가 128비트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한 아주 작지만 일종의 캐시 비슷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어떤 명령어 사이즈가 더 작다면 더 많은 걸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기존의 ARM7 같은 경우 3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CPU 명령을 수행하는 동작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병렬적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행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뭐 더 고급 CPU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프라인 단계 훨씬 많죠. 뭐 20단계가 넘거나 뭐 슈퍼스칼라니하고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만 이런 MC급에서는 이제 그런 건 드문 얘기고요. 보통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코어텍스 M3의 경우 이제 브랜치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가 붕괴될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능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코어텍스 M3의 경우 이제 메모리 관리 유닛, 그러니까 MMU는 아니고요. 보다 심플한 이제 메모리 보호 유닛이라고 할 수 있죠. MPU라는 것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암 같은 경우는 모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CPU 자체 모드가 뭐 슈퍼바이저 모드니 유저 모드니 뭐 서비스 모드니 해서 상당히 많은 모드가 있었고, 코어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가 이제 보통 일반 모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한을 줄 수가 있어갖고요. 어떤 RTOS 같은 이제 운영체제를 운영할 때 더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자체의 성능 면에서도요. 같은 클럭 속도에서 ARM7보다 대략 한 25% 정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는 이제 밉스가 아니고 디밉스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명령어 셋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밉스로 성능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디밉스가 더 이제 현실적인 단위이죠. 가령 8051이 이제 100밉스라고 하더라도 ARM의 100밉스라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어 자체가 다르고 또 CPU 버스 크기가 이제 8비트와 32비트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밉스라고 해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밉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초당 수행되는 명령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밉스면 초당 100만 개가 되는 거고요. 100밉스면 이제 1억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이에 비해서 디밉스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떤 명령어 셋이나 이런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보다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이제 필요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동작, 특정 동작, 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동작을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얼만큼 성능이 나오냐 이걸 이제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단순히 명령 수행 속도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죠.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어떤 일종의 조작이라는 이제 조작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라면에 속지 않으려면 뭐 심오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가 있듯이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 예를 들면 그런 광고를 보면은 이제 디밉스 가지고 차트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건 사실 말 그대로 하면 성능 안 좋은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다 자기네께 좋다고 하죠. 이제 맨날 불쌍한 어떤 GCC 같은 이런 오픈소스 컴파일러가 주로 이제 당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GC 언어나 이런 고급 언어로 된 테스트 방식이다 보니까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자기네 쪽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100% 신뢰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나마 또 보다 또 객관적인 지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어텍스 다른 시리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텍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M 시리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A나 R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름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위한 그런 제품이죠.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강력한 성능을 위한 제품이고요. 요즘 보통 이제 기가대 듀얼 코어 제품까지 그런 것도 나와 있죠. R 시리즈도 있는데 R은 어떤 리얼타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다 좀 더 크리티컬한 그런 응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M은 이제 이름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이고요. 이제 0, 1, 3, 4가 있습니다. M2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암에서 모토로 삼은 이야기가 이제 $1 to 1GHz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나왔죠. 이제 $1짜리도 나왔고 1GHz짜리도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중에 M0가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구조도 상당히 간단해져.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넣었는데 저렴한 거는 이제 뭐 0. 몇 달러, 0.6달러 뭐 이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가령 뭐 LPC 1100 시리즈 같은 건데 이제 비슷한 가격에 AVR 뭐 가령 뭐 아트메가 8이나 타이니 뭐 요런 급의 제품과 비교를 했던 제 글도 이제 올린 적도 있는데 성능 면에서 비교적 훨씬 좋은데도 가격이 더 쌉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다고 말을 했지만 있을 건 다 있고요. 이게 기존의 32비트여서 간단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OE 플랫폼에서도 이제 타이니 버전이라고 이제 만들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M0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어텍스 M1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코어 제품입니다. FPGA나 이런 데 내부에 직접 합성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제 가령 요즘 많은 메이커에서 FPGA가 이런 이제 코어텍스 M1 코어를 IP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3는 이제 지금까지 다룬 제품이었고요. M4의 경우는 이제 M3보다 약간 성능을 더 강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M3 코어에다가 DSP 같은 명령어가 더 추가가 됐고요. SIMD 같은 보다 이제 DSP적인 요소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유리한 성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M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지만 듀얼 코어적인 그런 개념을 넣은 제품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0랑 M4로 이제 짬뽕을 해서 어떤 인텐시브한 그런 메인 작업은 M4가 집중적으로 하고 기타 뭐 가령 저속의 통신이나 뭐 단순한 GUI 뭐 이런 거는 이제 비교적 덜 크리티컬한 그런 작업들은 M0가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수행이 막 되는 겁니다. CPU 두 개가.
그 중간에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놓고 뭐 서로 이런 데이터나 어떤 주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좀 흥미로운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8비트 플랫폼과 어떤 32비트 플랫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보이는 도표는 암 웹사이트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도표인데요.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유명 뭐 8비트, 16비트 플랫폼에 비해서 이 코드 사이즈면서 매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I나 PIC 같은 이런 8비트 MCU에 비해서 이 코텍스 M 시리즈의 코드 크기는 절반에 불과하죠. 어찌 보면 이제 명령 사이즈가 더 큰데 어떻게 이제 코드 사이즈가 더 작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코텍스 M 시리즈의 썸2라는 그런 명령 셋이 여타 8비트 MCU에 비해서 명령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가령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16비트 값 두 개를 서로 곱하는 예제인데요. 코텍스 M에서는 이제 한 개의 명령으로 끝날 게 이제 좌측 어떤 가상적인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어떤 8비트 MCU에서는 저렇게 긴 코드가 필요해집니다. 장난이 아니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8비트 MCU라고 뭐 모든 게 다 저렇게까지 길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훨씬 더 긴 코드가 필요한 건 이제 필연적이가 됩니다. 뭐 한 줄이 더만 들어가더라도 성능은 이제 절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어떤 8비트 환경에서는 좀 더 힘에 부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TCP/IP를 보자면 이제 내부에 필요한 연산의 대부분이 16비트나 32비트 연산입니다. 뭐 IP 주소라는 것 자체가 일단 32비트고 또 체크썸이나 뭐 이렇게 반복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산이 다 32비트나 또 16비트인데요. 따라서 뭐 TCP/IP 스택을 올려서 돌린다고 보면은 같은 클럭에서 성능 차는 아주 큽니다. 요즘 뭐 100밉스가 넘는 그런 8비트 MCU도 있는데요. 그래봤자 8비트라는 겁니다. 이 밉스란 단위가 이제 성능 지표로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어떤 전력 소모와도 연관이 될 겁니다. 같은 성능 요구에서 같은 요구 사항에서 8비트가 훨씬 높은 클럭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더 소모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코텍스 M의 경우는 메가헤르츠당 전력 소모도 이제 웬만한 8비트보다 작으니까 그런 차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코드라는 거는 MCU가 처음 이제 기동을 한 다음에 C나 C++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준비하는 그런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개발 환경에서 알아서 추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업용 이제 상용 개발통의 경우는 이제 각 MCU 모델별로 다 준비가 미리 돼 있어서 사용자가 실제로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GCC의 경우는 이런 것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직접 작성을 하거나 뭐 또 구해서 쓰거나 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될 때, 잘 안 될 때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C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C 자체를 쓰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죠. C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던 문제를 잡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트 코드가 주로 하는 기능이라고는 메모리 초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스택 포인터를 적절하게 지정을 해주고 또 변수들을 초기화를 하고 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 객체들 뭐 이런 객체들의 생성자를 이제 다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C에서 C스택은 함수 호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현재 문맥, 컨텍스트죠. 이 작업하고 있던 어떤 레지스터들의 그런 현재 내용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문맥을 스택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함수로 점프를 합니다. 또한 이제 함수 내 어떤 로컬 변수들은 다 스택 안에 공간을 잡아줬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수의 작업이 끝나면 알아서 파괴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스택 없이는 C 코드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메모리 어딘가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이런 스택 포인터 값의 초기 값을 원하는 이제 램 위치에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겠죠. 뭐 기존의 ARM7이나 ARM9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 코드를 C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나 C++는 아까 말씀드린 스택을 사용합니다. 이 스택 초기화는 보통 어셈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줄이 됐든 어셈블리 코드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묘하게 어떤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해서 강제로 또 C로 이렇게 강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AR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R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슈퍼바이저 모드니 뭐 IRQ 모드니 해가지고 CPU 모드가 여러 개 존재를 했습니다. 또 각 모드별로 따로 스택을 존재했기 때문에 다 따로 스택 초기화를 해줘야 했는데요. 이 CPU 모드는 강제로 이제 바꾸려면 어셈블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셈블리 코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어텍스 M 같은 경우 이제 0번지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위치하겠죠. 그 0번지의 값으로 스택 포인터를 자기가 알아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0번지에 원하는 주소를 그냥 넣어놓으면 그렇게 끝납니다. 스택이 잡혔으니까 바로 C 코드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어떤 초기화나 스타트 코드 자체가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아까 스타트 코드는 이제 스택 초기화를 해주고 변수들 다 초기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변수 초기화만 해주면 변수들 초기값만 어떤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할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뭐 어셈블리 코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코드의 한 예제인데요. 그냥 봐도 이제 차이가 크죠. 왼쪽은 그나마 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생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측에 이제 코어텍스 M 같은 경우에 사실 저런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C로 다 만들면 되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C 코드로 한번 스타트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우선 이제 링커 스크립트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각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쭉 되고 이제 이걸 조합해서 어떤 최종의 바이너리를 만들어주는 게 링커라는 것의 역할인데요. 이때 뭐 어느 것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 거는 링커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라는 어떤 정보를 외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라는 그런 파일은 링커가 어떤 실제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죠. 그 메모리의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플래시 메모리는 어디부터 어디다, 뭐 램은 어디에 있다, 뭐 크기는 어떻다, 뭐는 어디에 배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섹션이라고 하는 이제 코드와 어떤 데이터 영역에 대한 정보도 지정을 해줍니다. 뭐 가령 보통 이제 인터럽트 벡터가 이제 메모리 선두 그런 부분에 위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커 입장에서는 뭐가 인터럽트 벡터인지 알 수가 없죠. 뭐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코드는 뭐 어느 메모리에 배치를 해야 되나, 뭐 또 뭐 변수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링커에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저희 플랫폼 모듈의 경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은 링커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긴 한데요. 이제 섹션 엔트리에 맨 먼저 이제 ISR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을 만들었고요. 섹션스에 처음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SR 벡터라는 섹션을 위치시킨다고 이제 지정을 해뒀습니다. 여기서 킵이라는 건 이제 위치를 이동하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는 이제 0번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4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코어텍스는 이렇게 이제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는 엉뚱한으로 가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면 MC가 이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슬라이드는 저희 플랫폼 모듈의 어떤 스타터 코드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GCC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일종의 어떤 속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섹션이라고 주고 그다음에 ISR 벡터라고 이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ISR 벡터라는 그런 섹션에 아까 언급했던 그 섹션에 위치시켜라라고 이제 컴파일러와 링커에게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used라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컴파일러가 어떤 최적화 옵션 같은 걸 줄 수가 있겠죠. 제가 실험을 해본 바로는 최적화 옵션을 뭐 1단계만 주더라도 이 부분이 그대로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컴파일러 입장에서야 사실 이게 참조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또 호출이 되거나 뭐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얘네들은 뭐 어떤 데이터도 아니고 인터럽트 벡터의 주소로 강제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지워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도 속성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떤 최적화 시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컴파일러 마음대로 삭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코어텍스 M3의 경우는 이제 스택 포인터 초기화가 자동으로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0번지에 들어가야 될 값이 이제 스택 포인터 값으로 이제 자동으로 대입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맨 처음에 그 배열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스택 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키워드인데요. 아까 링커 스크립트에 보면 이제 스택 탑이라는 걸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램 맨 끝부분에 해당되는 주소입니다. 보통 스택은 이제 램의 끝에서 점점 위로 쌓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암의 경우는 이제 뭐 스택은 구성하기 나름인데 코어텍스 경우는 무조건 위로 쌓는 방식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ISR 벡터가 0번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0번지에 스택 탑이라는 심볼의 어떤 값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리셋 핸들러는 함수의 주소, 그다음에 뭐 NMI 핸들러, 뭐 하드폴트 핸들러,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 실제 생성된 그 아웃풋 바이너리 파일을 살펴보면은 보시면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로 보면은 10, 00, 80, 00이 들어가면 맞는 거겠죠. 이 램의 끝이 이제 그 주소겠죠. CPU가 리틀 엔디언이기 때문에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0080, 00, 10 이제 처음 주소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4바이트가 이제 4번지부터 리셋 핸들러라는 함수가 이제 들어가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구성한 대로. 이제 CPU가 구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리셋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 주소로 자동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00, 01, 02, 41 이렇게 돼 있죠. 또 리트렌드 하니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CPU 특성상 이제 홀수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맵 파일 밑에 이제 맵 파일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어드레스가 어떤 리셋 핸들러라는 함수의 또 시작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맵 파일이라는 거는 어떤 컴파일 종료가 되고 이제 링크가 된 최종 결과물에서 각 함수, 변수 뭐 이런 것들의 실제 어드레스와 뭐 차지하는 크기나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소가 나오고 또 심벌 이름이 나오고 0x9c라는 건 이제 얘가 차지하는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브제이 덤프라는 이제 GCC의 경우는 오브제이 덤프라는 그런 툴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는데 어떤 심벌의 위치나 크기가 이제 궁금한 경우에는 아주 요긴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리셋 핸들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0번지에 있는 값으로 스택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 4번지에 들어있는 주소로 점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이제 이 함수의 주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CPU가 전원 인가되고 가장 처음 수행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저희 MCU는 이제 모든 게 다 내부 메모리니까 뭐 별도 외부 메모리를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 컨트롤러를 초기화할 필요는 없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어떤 변수는 초기 값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변수는 데이터라는 섹션, 그러니까 데이터형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역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얘는 초기 값이 100이다 치면 이제 100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이라는 값을 해당 변수 주소에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초기 값은 사용자 코드, 그러니까 즉 텍스트형의 끝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링커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스 코드를 보시다시피 플래시 메모리에 어떤 저장된 초기 값 정보를 램에 위치한 데이터 섹션 주소에 쭉 복사를 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화일 루프 돌면서 그냥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보통의 변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통의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기 값이 없는 그런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 변수는 스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과 상관이 없고요. 전역 변수만 미리 이제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초기값이 특별히 없는 전역 변수들은 그냥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런 변수들을 보통 이제 GCC BSS라는 영역으로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보통 소스 코드에 나온 대로 이제 BSS 스타트라는 주소부터 BSS 엔드라는 주소까지 쭉 0으로 만듭니다. 뭐 이런 이제 BSS 스타트 엔드는 링커 스크립터에 이제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랍C, 라이브C, init, array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 객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리 만들어진 객체들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C를 처음 배울 때 나누는 말이 이제 변수의 경우 뭐 정적 변수가 있고 자동 변수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정적이라는 그런 개념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전역 변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죠. 로컬 변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거나 해야 이제 그때 가서 위치가 잡히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죠. 어드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적인 거고, 로컬 변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변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정적 객체라고 하는 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제 얘가 클래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생성자라는 부분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제 뭐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을 하면 이제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이제 넣어주는데요. 뭐 실험을 해본 바로는 정적 객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init array를 호출해줘야 이런 과정이 수행이 되고요. 저 부분이 빠지면 이제 생성자 호출이 안 돼가지고 이 클래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거나 뭐 죽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일단 C나 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진 겁니다. 뭐 더 필요한 초기화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게 다 완료됐으면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점프를 하면 되겠죠. 실행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응용 프로그램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P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예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는 플랫폼 라이브러리 베이스라는 것은 저희 오이 플랫폼의 모든 어떤 라이브러리의 기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객체 할당, 해제와 관계된 동작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저희 플랫폼에서 모든 I/O 관련된 라이브러리의 기반 클래스가 되는 GPIO 베이스라는 클래스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O라는 것이 가져야 될 기본 동작이죠. 그러니까 입출력 설정이나 뭐 입력, 출력 등의 어떤 그런 기능을 선언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 클래스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저희가 사용해볼 GPIO 클래스가 위치를 하고요. 그 우측에는 이제 앞으로 추가될 IO 익스펜더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IO 익스펜더는 이제 외부의 IO 확장을 하는 모듈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클래스 모두 GPIO 베이스를 상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스 코드 상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역시 다 다른 것이 추가되더라도 어떤 메인 로직의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세미나 때 다뤘던 부분이고요. 서로 다른 이런 하드웨어조차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객체 지향 모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XP의 ARM 시리즈에는 GPIO 관련된 레지스터가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입출력을 설정하는 DIR이 있고요. 또 각 핀의 현재 값을 나타내는 이제 PIN이라는 그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신형 MCU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을 설정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set clear나 set reset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포트 값을 읽어와서 그 값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end나 or 연산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록을 해줘야 했죠. 이제 read and modify 방식을 써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동작이 3개가 필요하죠. 그 중에 2개는 또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동작이라 또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 어떤 신형 MCU들은 이제 set clear 레지스터가 따로 있어서 이제 포트 값을 1로 만들고 싶으면 set 레지스터 값의 값을 넣어주고 0으로 만들고 싶으면 클리어 레지스터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을 읽고 이제 계산을 다시 기록하는 동작이 필요가 없고요. 한 번의 동작만으로 GPIO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OE 플랫폼 스튜디오 툴에서 GPIO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GPIO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메인이라는 것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주 코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인 함수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죠. 0.1번이라는 코드 포트를 계속 토글하는 코드입니다. 처음에 set 디렉션으로 이제 0.1번 포트를 출력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개발 툴에서 이 핀 기능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사실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넣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 while loop에서 값을 이제 0, 1, 그러니까 true, false를 반복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true와 false라는 것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C++에서는 C 없는 bool이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값을 나타내는데 얘는 true 아니면 false 이제 2가지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C에서는 이제 0이나 1로 이건 것을 정의를 해서 어떤 흉내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크로로. 근데 C++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C와 다른 점이 이제 0과 1로 정의를 했는데 가령 뭐 10을 넣었다. 이러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정수형 변수에 10을 넣는 게 뭐 이상할 건 없으니까요. C++에서는 에러입니다. 이런 것은. 이 불리한 값은 내부적으로 정수로 취급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true와 false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언급을 했었지만 C++는 굉장히 타입 체크가 강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가령 체어 타입과 int 타입은 전혀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int가 들어갈 때 자리에 뭐 체어 값을 넣는다거나 반대의 경우나 이러면 에러나 뭐 경고 같게 됩니다. C에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알아서 이제 캐스팅을 해버리는데요. C++는 그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코드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해줘야만 하죠. 이건 어떤 C++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C는 사실 굉장히 안전하지가 못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그렇더라도 어떤 경고를 하거나 막아주는 부분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C++은 이에 비해서 일단 타입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또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훨씬 적습니다. 어쨌든 빨간 박스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저희 이제 OE 플랫폼 라이브러리에 이 GPIO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지정하는 set 디렉션이 있고 또 out은 출력이고 in은 입력입니다. 여기서 또 C++에만 있는 그런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static이라는 건 정적 메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PIO 라이브러리는 GPIO는 클래스죠. 사실 이 클래스는 사용자가 어디선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static이라고 이제 붙은 이런 메서드는 별도로 객체 생성을 안 해도 처음부터 존재를 하게 됩니다. GPIO 자체는 이제 한 개만 존재하면 되는데 사실 따로 일일이 생성을 해서 쓴다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메서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정적 메서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스에 보시면 GPIO하고 땡땡하고 메서드 이름이 나오죠.
이 메서드 이름은 이제 정적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뒤에 이제 스코프 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땡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 나옵니다. 정적 메서드가 아니라 일반 메서드라면 이제 객체 이름,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스태틱 뒤에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함수 코드 자체를 이 자리에 복사를 해서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nline 함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체적으로 성능이 훨씬 좋겠죠. 하지만 이제 코드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호출을 할 때마다 이제 함수가 복사가 돼서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GPIO 동작 같은 경우는 뭐 신속히 수행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동작이 비교적 내부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inline 함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C에서 이제 매크로 함수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매크로보다는 이제 inline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그냥 소스 코드가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거라서 컴파일러가 타입 체크나 이런 에러를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inlin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체크를 컴파일러가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C도 최신에 이제 C99 버전, 그러니까 99년 표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inline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C++ inline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기능이니 아마 차용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GPIO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드웨어 개요를 설명드릴 때요. 저희 플랫폼 모듈은 MCU의 I/O 핀 중에서 32개만 이제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모듈의 포트 번호와 MCU의 실제 포트 번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액추얼 포트와 액추얼 핀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당히 느려질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GPI 동작을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저런 동작이 다수 일일이 수행이 돼야 되니까 훨씬 느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컴파일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1단계만 걸어주더라도 어떤 뭐 룩업 테이블 같은 거를 컴파일러 알아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코드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제 저희 모듈과 또 실제 MCU의 핀 번호, 이제 포트 번호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쭉 가는데 가령 이제 0.1번 포트 모듈에 이런 경우는 MCU의 0.23 포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만 사용해 보신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제 또 생소한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는 이름 영역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이제 아웃풋이라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아웃풋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뭐 내 걸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잘못 바꾸면 이제 코드가 완전 꼬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한 면도 있고 또 일반적인 명사로부터 함수 이름을 짓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름에 어떤 사실 쓸데없는 어떤 접두사를 붙이거나 해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함수 이름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름의 영역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OE 스탠다드 GPI라고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줬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사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값을 실제로 출력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대로 앞 슬라이드에서 구성한 어떤 테이블에서 실제 포트와 핀 번호를 가져오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GPIO 핀맵스라는 앞에서 이제 땡땡하고 OE 스탠다드 GPIO라고 해주죠.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GPIO 핀맵스라는 것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만 다르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MCU를 사용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요. 각 제품마다 함수나 변수 이름이 다 달라야 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C는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어떤 유니크한 접두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일일이 매번 이름을 이제 다르게 생성을 해줘야 해야겠죠. C++의 경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서로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GPIO 레지스터 값을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rue면 FIO set 레지스터를 값을 넣어주고요. false면 이제 FIO clear 레지스터의 값을 넣어줍니다. 상당히 심플한 부분이고요. 이번 내용은 실제 컴파일된 결과물입니다.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출력을 해본 건데요. 어셈블리 코드로 살펴보게 되면 실제 C++ 코드는 사실 꽤 복잡합니다.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고 뭐 시프트 연산을 하고 다시 레지스터에 값을 써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어셈블리 코드 같은 경우는 몇 줄 안 됩니다. 물론 이 컴파일 결과는 이제 1단계 최적화 옵션을 줬을 때의 결과입니다. 최적화를 끄게 되면 인라인 같은 것이 사용이 안 되고요. 또 그런 로직들이 전부 있는 그대로 컴파일해서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겠죠. 이제 스코프로 찍어 보게 되면은 대략 25MHz 정도의 속도로 토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MCU는 GPIO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과거에 뭐 ARM7 기반의 그런 이제 MCU는 실제로 토그라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면 기껏해야 뭐 2, 3메가, 뭐 4메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진 것이죠. 이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는 꽤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정도면 꽤 속도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만약에 어셈블리나 C로 직접 토그라는 코드를 작성했다면 더 빨랐겠죠. 하지만 저희 플랫폼 라이브러리는 어떤 극단적인 성능 튜닝보다는 어떤 보다 편리하게 쓰자는 취지이고, 또 실용적으로 이 정도면 어떤 프로토타이핑의 용도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어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책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서를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둘 다 국내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빨간 책은 이제 ARM 코어텍스 M3 교재입니다. 일단 루미너리, 그러니까 TI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코어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텍스 M3의 어떤 내부를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측은 이제 C++ 책인데요. 저희 라이브러리도 이제 C++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경우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시중에 어떤 C++ 책이라는 게 굉장히 넘쳐나게 많습니다만, 어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 저자가 이제 비안의 스트루스트룹이라는 좀 이름이 좀 어려운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C++ 언어 자체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어쩌면 아마 이 세상에서 C++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C++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이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C++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요. 문체도 딱딱하지 않고 쉽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번역서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게다가 어떤 C++ 언어를 본인이 쭉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게 필요했는지 뭐 그런 의미에 관한 내용도 어떤 창시자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관련된 도서가 있으면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 플랫폼 모듈의 하드웨어 구성과 또 코어텍스 M3 코어, 그리고 스타터 코드 및 GPIO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어떤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SD카드 라이브러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시리얼 플래시와 SD카드에 어떤 파일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고, 이와 함께 FAT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과 또 SD, SDHC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가 아직은 많은 부분이 개발 중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꼭 부탁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